자, 23페이지요. 공서양속. 자,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체계상 허용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의하며 판례는 공서양속이라는 것,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공서양속. 이러한 법률행위는 그 효과를 부정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 이행한 반환도, 그 이행한 것의 반환도 부정하고 있죠. 불법 원인 급여니까.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판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두 번째 판례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느냐, 사회 질서라는 건 그 국가의 공공 질서잖아요. 거기에 반하느냐, 그런 판례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정을 합니다. 착수금 받고 성공 보수 약정이 보통 5%에 10%, 보통 대개 10% 받죠. 10%. 그러면 착수금 이외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1억짜리다. 그러면 10%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하지 않아. 유효란 얘기요. 왜? 민사사건은 길게는 6개월, 길게는 막 7, 8개월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사사건은 자,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 그 검사 출신들이 기소냐, 불기소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형사 기소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독점이단 말이에요. 검사가 할 거냐 말 거는 검사의 재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야 지금 만약에 형사 사건이 딱 걸렸어.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해버려서 구속이 돼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야 이거를 불기소 쪽으로 가자. 불기소로 가자. 아니면 집행유예로 가자.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검사 출신, 고위 출신들이 이 담당 검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잘 봐라.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러고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지금 이재용 같은 사람 100억을 주더라도 나올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는데.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이 담당 검사에서 어떻게 불기소로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 다 법망을 빠져나가죠. 급박한 상태를 위해서.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요거는 사유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정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약정 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해요. 다른 명목으로 하죠, 또.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이게 아까 공서양속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배되는지 적극이라고 그랬죠? 위배된다는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을 하는 변호사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옆에다가 민사사건, 이건 신문에 나왔죠.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형사사건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유형은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인륜, 신분질서에 반한다. 거기에 판례가 다 판례입니다. 위에서 자 25페이지의 세 번째 판례 보세요. 혼인관계가 찾았나요?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 부첩 관계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관념에 반한다. 거기 맨 밑에 판례 보세요.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거든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다. 허위 진술의 대가로서 작성한 각서에 기한 급부 약정은 사유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쭉 내려오면 그 7번 한번 보세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 보관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즉 밑에 판례,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라는 건 보관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 오른쪽에 9번 보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하다만 이중매매는 전 시간에 봤듯이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 판례,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 목적, 소득세 회피 목적 밑줄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두 번째 맨 위에 단지 법률행위 성립과정 밑줄입니다. 성립과정이란 말이 나와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할 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흠결 이유로 논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질서의 반항행위로 볼 수 없다. 자, 이게 정리된 게 기출문제 하나 다 정리됐어요.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맨 위에 Q 보세요. Q.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해당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을이 답입니다. 니을 보세요.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 배임이 적극하다면 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적극하다만 저당권 설정에는 무효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유질서에 변하지 않아요. 그걸 정리하세요. 아까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건 통정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회피 목적으로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 세 개, 첫째 하나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다면 이거는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다.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탈세 목적이다. 세금 탈세 목적이다. 탈세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어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탈세 목적 있다. 사유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세 개는 정리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통정 허위 표시다. 탈세 목적이다. 세 개는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넘어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지금은 이제 불공정하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게 104조입니다. 104조인데 우리가 아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거든요. 무효. 이게 폭리행위단 말이에요. 폭리행위. 그러면 자, 폭리행위도 사실은 반사유질서 법률행위요. 반사유질서 법률행위에 요것이 예시규정이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한다. 폭리행위는 사유질서에 반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사유질서가 103조인데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에요. 예시규정. 예를 든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이놈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 안 돼. 근데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746조 본문이고 746조 단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그 무효가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을 했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746조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거기 104조가 있어요. 104조.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근거 조문의 104조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무효다 이거지.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무효가 되면 이거는 효과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궁박은 뭐냐? 궁박은 뜻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입니다. 급박한 곤궁. 61년도에 우리 민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해방 이후에 61년까지는 사실은 일본 민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럼 60년대 본다면은 곤궁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가난했잖아요. 그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궁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급박한 공궁은 이건 사실은 경제적인 것에 많이 치우쳤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게 더 많이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궁박도. 경제적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지금 의사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옛날엔 정신과 의사들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그래서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인데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됩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또는으로 연결됐잖아요. 또는이니까 여기도 또는이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는 거예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솔은 뭐 해석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영역, 거래 일반의 경험이 없는 거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일반에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하여라는 것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하려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쉽게 말하면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현저히 불균형이라는 것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어서 현저에게 불균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 증여는 어떠냐? 증여는 한쪽만으로 급부 있고 받는 게 없죠. 반대급부가 없죠. 증여다, 기부행위다. 기부행위는 내가 기부를 한다, 증여를 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증여 같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문제 맨날 나오죠. 반대급부가 없잖아. 증여 같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경매로 샀는데 뭐 너무 싸게 샀다.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치매노인 사건 판례를 하나 예를 들면 갑이라는 치매노인이 땅이 지금 3억짜리가 있어요. 시골에 3억짜리. 근데 옆집 남자가 치매노인을 이용해서 3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에 팔아치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병은 몰랐어요. 선이야. 그러면 나중에 치매노인 제정신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첫째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치매는 정신적으로 궁박하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 갖췄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옆집 사람이요 치매 사실을 알았어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 현저히 불균형이야. 급부는 3억짜리인데 반대급은 3천이죠. 현저히 불공정하죠. 그죠? 그거 무효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매매 무효다. 그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행을 해버렸잖아? 등기 지금 이 사람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행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치매노인에게는 불법이 없죠? 당한 사람 아니요, 치매노인은. 그러면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인 나쁜 사람, 폭리자에게만 있죠? 불법 원인이 치매노인은 없잖아. 불법이 없잖아.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죠. 폭리자인 수익자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노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반환 청구하려고 봤더니 모르는 제3자가 가지고 있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는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죠. 그러니까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2억 5천 날라갔죠? 그러면 병한테 내놔라 할 수 있죠? 이게 이 사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죠? 그럼 내놔라 할 수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다시 2억 5천 주면서 자기는 뭡니까? 3천이 지금 내놔라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남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뭡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이 안 돼 이거는.
반환 청구한대요. 침해노인 한 건 했다 그랬죠? 토지 가져오고 3천 안 줘도 되니까. 법이 이상하죠? 뭐 이상해. 나쁜 사람은 보호 안 해주는데. 아셨죠? 이렇게.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추워 죽겠네. 그러면 덥고, 키면, 누가 껐어요?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오늘 당 있는 노인들이 지금 법을 악용 이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의리한척하고 할 수 있죠. 당할 수도 있죠. 자, 봅시다. 교재. 자, 거기 보면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그래서 거기 매수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갑이고 매도인이 을입니다. 79세 노인이 매도인 X 토지를 감정가 3분의 2 이하로 매매계획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다음 날 매매대금 80%를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했죠. 위계하고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인 경우 반가로 1번 폭리자 갑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을은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양가로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에 하감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유질서의 위반 행위를 103조의 유형으로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라는 거죠. 양가로 2번입니다. 요건 당사자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당사자는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공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공박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니은 경솔은 신중하지 못한 걸 의미하고 디귿 무경험은 거래 일반입니다. 거래 일반 밑줄이죠. 특정 일반이 아닙니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요. 그 다음에 폭리자가 피해자와 공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하더라도 족하죠. 대리의 경우는 요건 일단 나중에 대리의 경우는 공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무대라고 암기해서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옛날에 청와대 전신이 경무대였죠. 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요. 경무대. 인하여입니다. 폭리자가 피의자 이런 상을 알고서 이용,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시 기준입니다.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제한하는 부제소 합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무효입니다. 기출이죠.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도 작은 별표 하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며 무행위 추인할 수 없. 추인은 사후 승인이죠.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 기출로 많이 나옵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야 3천만으로는 무효지만 내가 뭐 3억 줄게. 전환 가능하다는 뭐예요? 3천으로 무효지만 3억으로 다시 전환은 가능하다 이거죠. 자, 입증 책임입니다. 4번. 불공정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됩니다. 침해노인이. 적용 범위입니다. 채권 포기라는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채권 포기,
단독회의 적용되고 경매, 증여 동그라미 증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여, 경매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오른쪽에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39페이지의 첫 번째 큐 보세요.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죠? 아까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포함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전환하는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증여는 한쪽만 기부를 하고 한쪽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을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2번이 틀렸죠? 3번 불공정한 법률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3천인데 3억으로 전환 적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리 경무대 생각나죠? 경무대 대리의 법률행위에서는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요. 경무대. 경매 절차에서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겠죠?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기출문제는 사실은 지금 안 해줍니다. 다른 데는. 근데 여러분은 저는 그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자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시험의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시험이 합격이 목적이죠. 그러면 28회 기출에서 10회만 보더라도 10회. 그러니까 지금 28회부터 17회부터 28회까지만 보더라도 그걸 정확히 분석하면 시험 합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적을 모르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 양만 엄청 많잖아. 힘은 들고 처음부터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출이 이렇게 나오니 그걸 보고 역으로 추적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민법이 양이 무지하게 많고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는 기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출문제 지문 하나를 정확히 하다 보면 시험 문제는 내가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라고 보세요. 출제위원은 옛날에는 지금은 법대가 없어져서 지금 뭐 부동산학과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로스쿨 교수들은 안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학교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사법시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죠.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요. 근데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뭐 가문의 영광이요?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잘못 내면 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후배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렇게 낸대요. 무슨 부동산학과 민법학 교수인데 기출문제 갖고 다 준대요. 기출문제 딱 뽑아. 한 10년간. 그러면 시청부가 내가 예를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낸다 그래. 그러니까 지문 5개를 만들어야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그럼 기출문제 딱 뽑고 기출문제 다 있잖아. 그러면 지문 3개는 뽑아. 기출문제에서. 그 지문 2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조문하고 기출지문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공인중개사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관가하고 그냥 무작위로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을 될 수 있으면
Q라는 문제를 기출 문제를 Q입니다. 그 기출 문제를 병행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양을 줄여버렸어요. 양을 막 기준 교과서 보세요. 막 800페이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 문제도 보면 희한한 문제, 근데 기출 문제도 아니고 희한한 문제 갖다 놓고 하는데 다 줄여버렸어요. 다 줄여버려서 이거 갖고 잘 하시고 우리는 80점만 맞으면 되니까.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진짜 모르는 아줌마도 85점 나왔다고 그러던데, 자 봅시다. 법률행위 해석. 지금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끝났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끝났습니다. 이제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요. 이 해석 문제도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법률 요건이라고 했으니 법률행위는, 그러면 독일에서 이 법률행위 해석 문제는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독일에서 이론을. 그럼 독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죠. 언어 자체가. 보셨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의사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합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효과의사, 요거는 표시행위 플러스한 거다. 그러면 요 효과의사는 독일어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독일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 해석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내심의 효과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대요. 독일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내심의 효과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고래고기 사건이래서 고래고기. 갑하고 을 사이에 고래고기를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어라고 표시했어요. 계약서에. 하크초랭 스퀘드, 노르웨이 말이라든가 하크초랭 스퀘드라고 상어라고 표시했대요. 상어라고 표시했어. 그때 자,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에 붙는 거야. 고래고기가 맛있어요? 상어가 맛있어요? 고래고기가 맛있잖아요. 안 먹어봤지만. 상어는 먹으면 고래고기는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고래고기 맛있죠? 안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상어는? 상어는 좀 퍽하더라고. 그래? 그죠? 그럼 이제, 어떻든 간에, 그럼 그러면, 이 계약서에 표시가 상어라고 돼 있으니까 상어 줄란다. 무슨 소리냐? 고래고기 합의했으니까 고래 달라. 이렇게 서로 다투겠죠? 쉽게 말하면, 표시와 진위가 일치하지 않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럴 때 법관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판례가 자 의사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상을 하고 계약서에 표시한 거 이것은 오표시다. 잘못 표시한 거다. 잘못 표시한 거다. 잘못 표시한 거는 해가 없어. 무해다. 오표시 무해라고 원칙을 제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상을 하고 표시했지만 진정으로 합의한 내심의 효과의사는 고래에 있지 않냐. 요거는 잘못 표시했으니까 무해하고 따라서 너희들의 내심의 효과의사 이건 진입니다. 진이는 고래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고래 고기를 인도하라 라고 해서 을이 승소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기 부산 동구가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 지역구였는데 그 부산 진역 쪽에 있는 동구 수정동에 지금도 그 부산여고가 있나? 하여튼 부산여고. 근데 갑을 사이에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해놓고 집원의 착오를 일으킵니다. 집원의 착오. 지금은 옛날에 집원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집원이 뭐 집원 정리하고 그런데 지적법 배우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서 B 토지를 등기해 줬어요. A 토지를 사고 팔면서 집원의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B 토지를 등기해 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똑같죠?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표시를 해서 등기해 줘 버렸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오표시면 이 등기는 무효고 A 토지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A 토지에 관해서 계약 성립하죠? A 토지에 관해서 다시 인도해 주라 이거지. 등기해 주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다. 자연적 해석 결과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내심의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에요. 해석 방법을 놓고 두 번째 방법은 규범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라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독일어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법이 규범적 해석이래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여기에 따른 판례를 보는 거예요. 판례를 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둘 사이에 56만 원을 자, 을이 갑한테 구워줬어요. 이게 채권자요. 그 사람이 채무자야. 돈을 안 주는 거야. 안 갚는 거야. 돈 갚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또 친구예요. 포장마차 술 한잔 하면서 갚아라 그러니까 돈 얼마 가지고 냈다 그러면서 갑이 지갑을 열어서 다 꺼내줬는 게 36만 원이야. 그러면서 야 영수증 써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술 기운에 그런데 미안해서 그랬는데 모르지만 총완결이라고 영수증을 써줬어요. 영수증을 써줬어. 자, 그리고는 나중에 채권자가 36만 원 받아 20만 원 더 주라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싸움이 붙어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법관이 판단해 보니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자,
표시행위, 총완결이 나는 표시행위에서 판단해 보니 거기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한다. 못 받는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못 받는 걸로 해석한다 이거지. 탕감으로 해석한다. 이해가죠? 또 하나.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갑이 회사 사장이야. 대표이사야. 회사를 넘겼어.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 내가 회사 경험이 없으니 일단은 나를 도와줘. 그 대신에 운전기사 하나 딸리고 차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월페이는 네가 여기서 받는 대표이사 금액을 내가 최대한 인정해 줄게. 그 금액으로 최대한 인정할게. 이렇게 써줬어요, 계약서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뭐 꿀무나 치고 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해. 안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서 법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법관이 표시행위, 최대한 인정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사는 법적 의무는 없다.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는 없으니 안 줘도 된다 이거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규범적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간극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 이건 뭐냐면 이것도 판례를 하나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전방주의 주의시 의무 위반을 해서 추돌을 했어.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차를 추돌을 했으니까 보험,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인사, 그다음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 자책, 물적 손해, 인적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죠? 종합보험에 들어놨어요. 종합보험에 들어놨으면 차를 고쳐주고 보험 처리하고 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2주간 일단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의 합의를 받다 합시다. 200만 원에. 이 사람도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합의서에는 나 차후에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서 작성했어요. 근데 한 2달 후유증이 한 달 반이나 2달 되니까 후유증이 발생해요.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이게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회사 막 이러고 돌아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MRI 다 찍어보고 다 CT 찍어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와서 완치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2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 보세요. 합의를 했죠. 계약을 했죠. 200만 원에. 그죠? 근데 후발손에 2천만 원에서는 간극이 있잖아. 간극이 있죠? 그러면 제3자의 시각에서 간극을 보충해 준데 법관이 제3자의 시각에서 200만 원에 합의했을 때 후발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받았으면 더 청구할 수 없지만 전혀 예상 못한 후발 손해가 발생해 버린 거야.
예측 못했다면 간극을 보충해서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보충적 해석 방법이야. 해석 방법에 아셨나요?